엄마, 나 더 이상 아침이랑 저녁 못 먹겠어. 아니 얘가 한국에 오더니 왜 그러니? 나도 몰라 그냥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싶어. 도대체 학교에서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학창시절 교실에서 먹었던 급식에 대한 추억이 있죠. 세계 거의 모든 학교라면 대부분 급식을 제공할 테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급식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나라는 몇이나 될까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뛰어난 급식 퀄리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학교 급식이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어려울 수준의 품질이라 외국인들,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서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또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한 아이의 어머니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이름 있는 명문가 로스차일드 가문 출신의 로즈마리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한국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대형 어학원에서 일타 강사로 일하고 있죠. 한국에서 거주한 지는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 일하던 회사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살 계획이었어요. 아니 사실 1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살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6개월 후에 귀국 신청을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국에 푹 빠지는 바람에 3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제 아들 빌리는 저희 가족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물론 저와 남편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식의 결정을 주로 따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빌리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한 게 우리 가족의 한국 체류 기간 연장에 가장 큰 공을 세웠죠. 빌리는 태어날 때부터 또래보다 체중이 적었습니다. 몸집도 작았고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쭉 그랬습니다. 저는 빌리를 통통하고 체격 좋고 키 큰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도 비싼 재료를 사다가 레시피를 보면서 열심히 만들었죠. 나름 요리 실력에 자부심도 있었고 영국은 또 미식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빌리를 건강한 아이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체격도 작은데 입도 짧아서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의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그래도 제가 차린 식사는 항상 잘 먹어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학교 급식은 항상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었지만 집에서 제가 차려준 식사는 항상 다 먹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뿌듯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을 때 저는 목소리가 높아질 정도로 반대했어요.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로운 음식에도 적응해야 하는데 빌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요. 겨우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짧은 입을 늘려놨으니까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머나먼 아시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영국 가정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구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식이 잘 먹는 게 중요한데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좋은 기회였고 회사에서 급여도 올려준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최대한 빨리 귀국한다는 조건을 달고 우리 세 가족은 한국으로 와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빌리를 근처 한국 초등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얼마 안 있을 거라고 해도 집에서 시간만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요. 저도 영어 회화나 토익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빌리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남편과 저는 회사와 학원에서 일을 하며 한국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최대한 영국 가정식과 똑같은 식사를 차려주려고 노력했어요. 마트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사와서 영국에서 차리던 음식들을 만들었죠. 오다 가다 한식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빌리는 거부감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김치 같은 새빨간 음식들을 보면 자극적이라 더 기이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한국에 와서 한식에는 도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최대한 영국식으로 똑같은 식사를 재현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죠. 살고 있던 곳과 멀리 떨어진 코스트코에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 노력했어요. 빌리가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창 성장기니까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더라도 제대로 못 먹으면 안 좋을 테니까요. 영국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아침과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는 점심이 제일 걱정되었어요. 분명 한식일 테니까요. 그런데 음식에 예민할까봐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기에는 제 한국어 실력이 바닥이었고요. 그래도 별말을 하지 않아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된 어느 날부터 빌리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먹더라도 평소와 비교해 적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입이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만든 음식은 잘 먹어왔잖아요. 그래서 빌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결국 빌리를 억지로 잡아앉히고 먹는 양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가는 날이 이어지자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성장기인 아이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학교에서 뛰어놀고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한 목소리를 내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빌리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바로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어 학교에서 먹는 밥이 훨씬 더 좋아라는 것이었죠. 아침을 안 먹고 빈속으로 가야 학교에서 더 많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말로 설명할 수 있는 크기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잃은 제 모습을 보자 빌리는 순간 아차 싶었나 봐요. 금세 미안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우물쭈물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학교 점심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걸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저는 빌리가 학교에 가고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빌리가 제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빌리가 스스로 맛있다고 더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간식거리들도 주면 심드렁했었던 빌리에게서 먼저 뭔가를 더 먹고 싶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한 말은 핑계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빌리의 말투 속에서 정말로 집밥이 맛이 없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객관적인 맛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맛만 따지면 제 음식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학교의 급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맛있다는 거였겠죠. 저는 그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빌리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학부모 상담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시며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한번 상담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상담 예약을 하고 바로 다음 날에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이 안 그래도 외국인 아이가 와서 한번 부모님을 뵙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빌리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한국어를 익히는 속도도 빨랐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빌리의 평소 식습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했죠. 요즘 집에서 차려주는 식사는 먹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빌리가 그렇게 먹는 것에 예민하고 입이 짧은 아이인 줄 몰랐다고요. 빌리는 처음 학교 급식을 먹던 날부터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한 달 급식 메뉴표를 가져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리가 처음 학교에 등교한 날 메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식으로 구성된 메뉴였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메뉴는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도 넣어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지만 하필 빌리가 처음 온 날은 한식이 주가 되는 메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가 잘 먹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서 근처에서 빵이라도 사와야 하나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빌리가 한식으로 된 급식을 아주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싹싹 비웠다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음식도 많이 안 먹는 아이가 처음 보는, 그것도 다른 나라의 음식을 그렇게 잘 먹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빌리가 학교에서 정말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쩔 때는 몇 번씩이나 반찬과 밥을 다시 가져와서 먹는다고요. 그리고 스파게티 같은 양식적인 메뉴들보다
한식들을 더 잘 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빌리가 요즘 점심을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아침을 안 먹고 저녁도 조금 먹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 밥이 너무 맛있어서 급식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요. 그래서 엄마인 제가 식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다고 하네요. 열심히 챙겨주었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빌리가 그 정도로 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기에 빌리가 그렇게까지 더 먹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고맙게도 내일 점심에 학교로 오면 급식 메뉴들과 아이들이 급식 먹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점심 학교로 가서 복도에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 초등학교의 급식 풍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날의 메뉴도 한식 중심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담아주는 식판 위 급식들은 정말 제대로 된 코스 요리 같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모두 한눈에 봐도 고퀄리티였어요. 게다가 반찬들도 정말 다채로워서 정말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메뉴 같았습니다. 급식 메뉴를 보고 왜 빌리가 처음 보는 한식도 잘 먹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영국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날 제대로 된 한식 반찬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먹어보고 싶어질 정도로 비주얼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한식이 처음이더라도 쉽게 손이 갈 법한 모습이었죠. 빌리는 정말 행복한 얼굴로 급식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밥과 국부터 반찬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심지어 다 먹고 나서 반찬을 더 가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빌리에게서 그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감격스럽고 기특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직접 급식을 먹어볼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면 더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저도 한국 초등학교의 급식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빌리에게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맛이 제가 만든 음식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먹은 한식 요리들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일반 초등학교 급식의 맛 퀄리티가 이 정도라고. 그럼 대체 제대로 된 한식당들은 어느 정도로 맛있다는 거지 죄다 미슐랭급 맛인가? 미식의 나라인 영국에서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식이 영국 음식들보다 더 맛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게 명문 사립학교 같은 곳의 급식도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의 급식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급식 퀄리티가 차이가 크거든요. 특히 공립학교의 환경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식의 질도 떨어지죠. 그런 점이 아이들 교육 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공립학교는 이런 퀄리티의 급식을 그것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먹기 전에 본 빌리는 매워 보이는 빨간 김치도 아주 잘 먹어서 꽤나 놀랐었는데요. 제가 직접 김치를 먹어보니까 그런 모습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저에게는 맵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독적인 매운맛 그 자체였습니다. 계속 다시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제가 급식 메뉴로 먹어본 한식들과 다른 한식 종류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메뉴들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제대로 챙기고 있는 음식들이었거든요. 특히 김치에는 유산균을 포함해 다양한 효능들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은 다 한식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식들 요리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이 빌리의 학교 급식보다는 떨어져도 어쨌든 계속 아침과 저녁을 안 먹일 수는 없으니까요. 빌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도움도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외국인 대상의 한식 요리 수업도 들을 수 있었죠. 다양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한식들도 살펴보고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놀랐었는데요. 하나는 한식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싶어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식의 맛 퀄리티가 웬만한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한국 한식당의 수준이 학교 급식 수준인 게 아니라 한국 학교 급식의 수준이 고급 한식당급인 상황이었죠.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고급 식당의 맛을 그대로 학교 급식에 옮길 수 있었던 건지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급식은 대량 조리인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크리스네 학교 급식 메뉴표였어요. 급식 메뉴는 영양 성분도 밸런스가 맞으니까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빌리에게 그날 먹은 급식의 음식들 중 가장 맛있었던 걸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았죠. 재미있었던 것도 있어요. 선생님에게서 들은 것처럼 빌리의 학교에서 항상 한식을 급식으로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파게티도 있었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수제버거도 나온 적이 있었고 짜장면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한식은 그냥 김치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으로만 곁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그런 날에는 항상 밑반찬을 가장 맛있었던 음식으로 고르더라고요. 빌리가 영국 사람의 외모지만 입맛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고군분투하며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식들로 식사를 차려주자 빌리가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도 잡채나 떡갈비를 먹을 수 있다고 엄마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좋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내 식당에서 한식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빌리를 위해 한국에서도 영국식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벽한 한식 사랑인들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한식당들로 맛집 투어를 다니기도 했죠. 특히 빌리는 한국에서 키가 10cm가 크고 체중이 5kg나 늘었습니다. 빌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체격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던 저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어요. 이러한 환경은 저희 가족이 한국에 더 머무르자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비만도 별로 없고 다들 건강한 게 전부 다 급식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학교에서 한국의 반이라도 되는 퀄리티의 급식이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훌륭한 교육 수준과 공교육을 유지해서 세계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급식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수백 군데가 될 만큼 전체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급식을 자랑합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도 말이죠. 급식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식사이니만큼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급식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의 한 백화점 오픈 전인데도 많은 독일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독일 여성도 오픈을 기다리며 손목시계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백화점의 문이 열리고 매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독일인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유명 잡지사 편집자 엠마입니다. 제가 보낸 사연의 내용은 무서운 속도로 해외 시장을 점령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인 모델 로렌츠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갑작스럽게 상승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출근을 해서 회의를 하기 전 저는 평소처럼 연예 문화 뉴스를 찾아보고 있었죠.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제목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모델 로렌츠 이 영상 하나로 유튜브 구독자 급상승. 평소의 미모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로렌츠였기에 구독자 급상승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렌츠는 단 하나의 영상으로 구독자가 100만 명이나 늘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5일 만에요. 저는 잡지에 실릴 만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기대가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스캔들을 폭로했나? 호기심에 가득 찬 저는 곧바로 로렌츠의 유튜브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낸 건 생각보다 이슈거리가 아니었어요. 로렌츠는 화장품으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올렸던 것이죠. 평소 로렌츠는 이쁘기로 소문이 났고 그녀를 따라하기 위해 수많은 10대들이 로렌츠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미 독일에서는 로렌츠의 인기를 기사로 여러 다룬 적이 있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싶어서 실망하려던 찰나 영상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메이크업하는 영상인데 반응과 좋아요 수, 댓글 개수가 상상을 넘었죠. 보통 모든 인플루언서들의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던 수치를 3배 이상 초과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단 하나의 영상에 수천만의 조회수가 붙었죠. 호기심이 하늘을 찌른 저는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의 내용은 평범한 화장을 하며 외출 준비를 하는 영상이었고, 한국의 한 아이돌의 화장법을 참고해서 메이크업을 진행하는 영상이었어요. 평소 K-팝이 유행하다 보니 아이돌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영상을 시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영상 속의 제품들의 이름이 낯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화장품이었죠. 평소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사용하는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것에 놀랐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제품들도 검색해보니 죄다 한국의 화장품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내용이라 사람들이 보는 것일까? 그래서 댓글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해외 유저들이 하나같이 제품에 관한 리뷰나 소감을 댓글로 달았고, 한국 화장품을 써봐야겠다는 얘기도 엄청 많았죠. 단순히 한국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한국 화장품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니 이 모든 광경이 신기했죠. 그런데 정말 의아했어요. 화장품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한국의 평범한 화장품에 호기심을 느끼는 걸까요? 꽤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한국의 화장품으로 한국의 아이돌 메이크업을 따라 한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올리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여 한국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에디트하기 시작했죠. 평소 독일에서 이런 게 유행하더라, 이런 제품이 좋다더라 하며 내용을 쓰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발행한 매거진이 저희가 평소 발행한 매거진의 조회수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다른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어요. 발행과 동시에 이전 매거진의 조회수를 훌쩍 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때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같은 매거진의 동료들이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으로 헤드라인을 만들면 가을에 낙엽을 끌어모으듯 수많은 호응을 얻었죠.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여행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의 정점을 찍는 일이 발생했죠. 바로 로렌츠가 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녀는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 자체를 온전히 느끼고 올 테니 많이 시청해달라고 하며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로렌츠가 한국을 간다고 하니 올 것이 왔다. 로렌츠 한국에서 한복을 입어줘. 한국과 로렌츠의 조합이라니. 한국에 나도 가야겠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로렌츠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하였고 시청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때 로렌츠의 행보를 매거진 게시글로 작성해서 올렸을 때도 반응은 대단했죠. 그리고 마침내 로렌츠가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로렌츠의 소속사에 인터뷰 제안을 넣었어요. 소속사와 로렌츠는 흔쾌히 수락을 하였고 저는 스케줄을 잡고 로렌츠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이 당신에게 더욱더 큰 인기를 제공한 것 같은데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가장 좋은가요? 로렌츠는 대답했죠. 현재 전 세계 트렌드에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유행해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지금은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었죠. 지금도 한국이 그리워요. 그 말을 듣고 로렌츠와 대화를 더 이어갔죠. 한국이 그리워서 한인마트도 찾아서 방문하여 한국의 과자 음료수를 사 먹고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의 맛이 나지 않는다며 해외 배송까지 한 내용. 한국의 지하철 편의점의 편의성 등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죠. 얘기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로렌츠를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로렌츠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헤어진 후 회사로 돌아와
로렌츠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실린 매거진은 회사 설립 이후 10위권 안에 드는 최고의 판매 및 조회 부수를 기록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적기 위해 소재를 찾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베를린의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의 뷰티샵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백화점 오픈 전에 독일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날짜가 한국 뷰티샵 런칭 때 맞춰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소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백화점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계 독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독일인들 심지어 인플루언서들까지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의 문이 열리고 대기 중인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백화점을 들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사람들이 모두 뷰티샵을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따라가 보았는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사람들이 백화점 내 한국 뷰티샵 앞에 가서 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진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한국의 뷰티를 체험하기 위해 저도 줄을 섰죠. 제 차례가 오고 뷰티샵 직원은 제 피부 톤과 결에 맞게 화장을 진행해줬고 이에 맞는 제품도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로렌츠가 영상에 올렸던 낯익은 그 제품인 거예요. 독일의 유행처럼 번진 이 모든 현상을 보며 이젠 단순히 주제거리가 아닌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로렌츠가 찾아갔던 한인마트에도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정말 신기했죠. 마치 평소에 한국마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처럼 독일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사던 물건을 익숙하게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은 얼마나 한국이라는 문화가 독일인들의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순간 번뜩였어요. 또 하나의 매거진 기사거리라는 것을요, 한국 문화가 어떻게 독일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독일인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취재해서 매거진에 게시하면 한국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우선 인간의 3대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라고 생각을 하여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한인마트부터 취재를 시작하였어요. 한인마트도 마찬가지로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잔뜩 몰려 긴 대기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독일인들이에요.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저의 뒤에 서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죠. 리나라는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매주 여기 와서 장을 봐요. 한국 음식을 해먹기 편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해요. 특히 김치와 라면, 냉동만두가 아주 인기 있죠. 한번 맛보면 당신도 한인마트만 올 거예요. 폴이라는 60대 남성은 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는데요. 제 손녀가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인 제가 사가면 손녀는 엄청 행복해하죠. 손녀의 뽀뽀를 받기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트의 문이 열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백화점에서의 모습과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찬 진열대로 달려가 미친 듯이 쇼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까운 과일 코너에 갔어요. 한국의 과일인 감베 샤인 머스켓 등이 있었는데 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직수입한 과일들이 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독일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제의했어요. 그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보러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서 이곳에 자주 와요. 이 한국에서 온 배가 최고입니다. 친구의 엄마가 깎아주던 배가 엄청 맛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 배를 팔길래 사서 먹어봤더니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나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죠. 한국 음식이 여기 오는 사람들에겐 추억이자 경험이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요. 과일의 신선도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항공 특송으로 수입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꽤 비싸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특송을 해야 한대요. 어쩔 땐 하루 만에 매진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인터뷰했을 때 리나라는 여성이 말했던 냉동만두가
궁금해서 전 냉동식품 코너로 발을 옮겨봤어요. 수십 종류의 한국 만두, 떡볶이, 치킨 등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띈 건 맛별로 나누어진 수많은 종류의 만두들이었습니다. 고기, 김치, 피자, 갈비, 불고기 등 수많은 만두의 종류를 보고 엄청 놀라웠어요. 냉동식품은 바로 해동해 먹으면 되니 다양한 맛들로 구매를 해서 매일매일 다양하게 즐기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 밖에서 인터뷰하던 폴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며 불닭볶음면을 흔들어 보였죠. 폴이 말했어요. 저는 오늘 3개를 챙길 수 있었어요. 당신도 얼른 가보세요. 1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얼른 불닭볶음면 코너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죠. 옆에서 다른 한국 라면을 정리하고 있는 직원이 말했어요. 아쉽네요. 당신이 오기 1분 전에 매진됐어요. 불닭볶음면 맛있죠? 저는 말했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추천해줘서 왔는데 정말 인기가 실감되네요.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빨리 매진되어 대량으로 최대한 입고하지만 항상 부족하죠. 특히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오픈하자마자 10분 안에 매진된 적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매운 라면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직원 말로는 처음엔 자기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먹어보니 특유의 매콤한 맛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다음을 기약했죠. 그리고 또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식재료를 파는 마트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 가전제품이라니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직원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죠. 요즘은 김치냉장고 문의가 정말 많아서 김치냉장고를 수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에 김치가 필수라고 하니 고객들의 구매도 많아졌어요. 정말 대단했던 건 마트 한쪽 구석에 간소한 식당도 있었어요. 김밥, 꽃게라면, 불고기 덮밥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었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젓가락을 서툴게 사용하며 김밥과 라면을 먹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독일 사회에 파고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계산대에서 만난 한국인 계산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정말 독일인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독일에서 한국어로 뭐뭐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기가 한국인지 독일인지 싶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를 건네는 분이 엄청 많아졌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독일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독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매거진에 올릴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마트가 독일인의 뱃속을 찌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평소 저희 매거진의 독자율 비중은 10대, 20대 층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엔 10대부터 70대까지의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출판본 판매 수익도 상승세를 기록하였죠. 한국을 소재로 매거진이 진행되고 수많은 판매 수익이 생기다 보니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한국의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잡지사입니다. 저희는 독일에도 출판 중인데 요 근래 판매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니 저희 매거진과의 판매 수익 그래프가 우상향하더라고요. 그만큼 매거진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재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아하면서도 놀랐어요. 제 글이 진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분석을 통한 내용을 얘기해 주니 사실처럼 느껴져 기뻤죠. 편집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칼럼에 소개되었던 소재들을 직접 한국에서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 잡지사에서 지금 로렌츠를 캐스팅했습니다. 로렌츠 아시죠? 요즘 한국 홍보대사처럼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하더라고요. 로렌츠를 중심으로 저희 회사와 콜라보를 진행하시고
각 매거진에서 각자의 방향성으로 작성을 하는 좋은 조건으로 기재하는 걸로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용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얘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제안이었죠. 그리고 제게 한국이라는 영감을 준 로렌츠와 함께 하다니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을 꾸려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편집장이 말했어요. 내 모든 팀원들의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니 인원수와 기본 정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제안서도 보내드릴게요. 한국의 진정한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2주 후 팀원들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껏 체험하고 로렌츠에게 얘기 듣고 로렌츠의 SNS에서 보던 한국의 매력을 본토에 가서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팀원들은 인천공항의 세련된 디자인에 압도당했어요. 입국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한 서울의 유명 잡지사 편집장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고 우리는 차를 타고 로렌츠가 있는 카페로 이동하였어요. 한국의 삼청동이라는 동네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첫날부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고궁이 공존하는 풍경 달콤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어우러진 동네였어요. 로렌츠와 이야기를 나눈 저희들은 로렌츠가 미리 한국 잡지사에 제시한 위시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느끼기 투어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한국을 온전히 느끼는 하루였어요. 로렌츠가 추천해준 뷰티 투어에서 로렌츠에게 직접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로렌츠가 SNS에서 소개해준 분식집도 가보았죠. 김밥과 떡볶이, 각종 튀김과 순대라는 음식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어요. 편집장이 제안한 치맥이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한국의 배달 문화에 한 번 더 놀랬죠. 공원 한복판에 한국식 치킨이 배달되었고 맥주도 병에 따로 담아서 배달해 주더라고요. 24시간 깨어있는 듯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각 나라의 잡지사와 로렌츠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죠. 로렌츠와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우리 팀은 한국 문화를 더 온전히 즐기기 위해 이동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음식 체험으로 음식점을 방문하여 점심에는 떡갈비, 저녁에는 삼겹살을 맛보았어요. 팀원들과 음식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다가 평가는 뒷전으로 두고 먹는데 집중하였죠. 또 한국의 세심한 서비스와 친절함에 우리는 감동하였어요. 어디서나 외국인이라고 피하지 않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한국의 잡지사와 협업도 잘 이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비즈니스로운 느낌보다 한국을 관광하기 위해 온 관광객처럼 한국의 잡지사는 저희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우리는 마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한국 문화를 편하게 경험할 수 있었죠. 팀원들과 다시 독일로 갈 채비를 마치고 독일에 도착하여 하루의 휴식을 취한 뒤 팀원들과 모여 한국 문화 특별 칼럼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우리 매거진은 주간 매거진 판매 부수 통합 1위를 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주말마다 한 번씩 한인마트에 들려 한국의 그리움을 달래고 한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언어 소통을 원활히 하면 한국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고 글을 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국은 마치 제2의 고향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언젠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며 한국의 이모저모를 매거진에 담을 날을 기다리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내가 너희 집안을 도울 수 있어. 뭘 솔직히 말해, 우리 아빠 부자라니까. 어차피 내 말을 안 믿잖아. 여기 커플로 보이는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는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 중국인 여자친구는 어이없고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자기는 진짜 중국 부잣집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인천에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중국 세댁 왕후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또 저를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감동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스토리가 궁금하시겠지만 우선 제 어린 시절부터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유아기부터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제 손을 잡아본 사람들은 모두 얼음장 같다며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 스킨십하는 가족들조차도 종종 기겁할 정도입니다. 가끔 정전기까지 파바박 튀니까요. 저는 추위에 정말 약해서 1년 내내 감기까지 달고 사는데요. 대체 면역력은 왜 생기지 않는 걸까요? 수족냉증까지 심하니. 매년 겨울마다 얼마나 괴로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언제나 벙어리 장갑과 두꺼운 목도리로 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죠. 문제는 제가 동북지방의 만주가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따뜻한 줄 아는 한국인들도 많으신데요. 만주 지방은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만주를 와보셨거나 뉴스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춥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오고요. 특히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어딘가 이동해야 할 때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약간 녹아서 질척거리는 눈을 헤치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아시나요? 바닥도 미끄럽고 신발이 축축해지는 찝찝한 느낌들이요. 그렇다고 날씨가 좀 더 춥고 눈이 오면 다시 나아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눈이 쌓여도 너무 쌓여서 사람은커녕 차량도 다니지 못하는 일도 잦거든요. 예쁘게 내리는 눈이 아니라 눈이 제 키만큼 내리곤 하는데 좋을 리가 없죠. 대신 여름철은 선선하고 습하지 않으니 좋지 않냐고 생각하신다면 맞긴 맞는 말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로 만주에 사는 시민들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잘 틀지도 않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에어컨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4월까지 눈이 내리고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선하고 좋은 여름날은 아주 잠깐인걸요. 중국은 입학식이 4월에 열리는데요. 한국은 입학식이 3월이라면서요. 많은 중국 학생들은 봄꽃이 개화할 때 하는 입학식 로망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우중충한 날씨에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입학식을 했답니다. 정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만주에 자리를 잡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분들이 만주에 와보셨다면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바로 쇠빙선을 타고 유빙을 뚫고 다니는 장관을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죠. 저희 아버지 사업이 바로 그 쇠빙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이 쇠빙선 사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만큼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신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 뜻을 거역하거나 대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저를 뒷받침해주신 부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취업을 하면 따뜻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어린 마음의 사업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제 대학 전공을 살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죠. 아버지 울타리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멋진 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중국에 있는 크고 작은 방송국이라는 방송국 문은 다 두들겨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1년 동안 한 결과 드디어 저는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방송국은 아니고 한국 방송국의 중국지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근무지가 오사카라서 제 소원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되니 더 좋았죠. 아버지께서는 어디가 되었든 내 능력으로 해낸 일이니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송 제작팀 일이다 보니 근무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라는 보람보다 당장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것이 커서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송국 쪽에서 한일 합작 드라마 제작을 위해 왔던 한국인 카메라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무거운 방송 장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턱하고 들고 다니며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늘 꿈꿔왔던 일인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힘들다고 불평만 하는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른스럽고 멋진 모습, 자기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면과 주위 사람들에게 늘 웃고 상냥한 모습에 홀딱 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한일 합작 드라마 중국 촬영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남자가 다시 중국에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못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후회 없이 제 마음을 표현해보기로 했죠.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기간이었지만 설렘이 생기니 매일 출근길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2주 만에 연인이 되었죠. 사실 제가 한국인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사귄 중국 남자친구들보다 훨씬 잘 맞았어요. 중국 남자들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한국 남자친구는 매번 자상하게 제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묻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꼭 챙기라며 살뜰하게 메시지를 보내줬죠. 그리고 애정 표현도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중국인들도 있는 것 아시나요? 끽해봤자 반했다. 좋아해 정도가 전부인 대다수의 중국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중국 사람들의 채취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구역질이 났는데 회사에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구역질이 바로 멈출 정도였다니까요. 특별히 향수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좋은 향기가 감돌았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한국에 와서 더 놀랐는데 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인들이 별로 냄새가 안 나요. 등산을 마친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 탔는데 그분도 안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뭔가 다른 걸까요? 자상하고 로맨틱하고 향기로운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저희는 드라마 제작이 끝나면 어떻게 연애를 이어나갈지 서로의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를 드릴지 등도 조금씩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았던 저희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와서 살면서 자취를 하는데 힘든 점은 없냐는 그의 말에 저는 대번에 춥지 않아서 좋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주에 와보지 못한 남자친구를 위해 제 고향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고 얼마나 추운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밖에서 종일 추위에 떨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냉기가 흘러서 제대로 팔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사카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코타츠와 전기장판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는 남자친구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왕우인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이라 물어보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집이 많이 어려워 아버지께서 사업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저희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냐고 한 사람은 제 인생에 이 남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있지만 너 돈 없냐라는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공개하긴 뭐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쇠빙선 봤지? 그거 우리 아빠 소유야. 중국 만주에 유빙 관광을 와서 우리 아빠 배를 안 타본 사람은 없을걸. 왕우인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꾸며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추운 지역에 사는데 집에 냉기가 흐를 정도면 힘든 게 맞잖아. 보일러 틀기 어렵다면 많이 힘든 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복지제도는 없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공주님처럼 귀하게 자란 탓에 아빠는 한 번씩 저를 보며 고생을 안 해서 그래 고생을 하고 혀를 차곤 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남방 방식이 다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국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했던 한국 가수 소녀시대의 팬이었는데요. 소녀시대가 TV 방송에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연탄을 쓰지 않고 보일러를 떼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요.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진 집을 본 적도 없으니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좀 다른 난방 방식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근데 방바닥이 따뜻하다니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남자친구의 황당한 발언에 어렸을 때 봤던 소녀시대의 인터뷰 장면이 떠올랐죠. 그 이야기를 꺼내며 중국은 한국과 난방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다는데 중국은 그런 난방 방식이 없다고요. 한국은 에어컨에 냉난방 기능이 있어 겨울에 난방 기능을 돌리거나 전기장판 같은 것들을 쓰고 만주는 그런 장치들이 없어서 상당히 추워도 연탄 난로나 등유 난로를 쓴다고 설명해줬죠. 또 중국은 목조 주택이 많아 단열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어디든 겨울철은 실내 온도가 낮다고요. 그나마 저는 풍족하게 자라서 돈 걱정이 없다 보니 아버지가 집에 단열 장치도 어느 정도 해두셨고 등유 난로나 연탄 난로를 사용할 때 비용 걱정 없이 썼다고 설명해줬죠. 그리고 저희 집 본가는 비싼 맨션이기 때문에 중국식 온돌도 설치해놨지만 육하담보는 집 전체에 설치하지 않고 거실이나 주방 정도에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 방이 추운 편이고 집 공기도 썰렁해서 떨고 다닌 것이지 결코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럼 중국 뉴스에 나오던 집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실하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자다가 어떻게 얼어 죽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서 맞다고 대부분 실내에서 동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 지방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춥게 산다고도 알려졌고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중국의 난방 문화가 나쁘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놀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제가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며 일을 해서 중국 가정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한국 온돌을 설치했으면 우리 왕후인가 학창시절에 추위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겠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온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어떤 느낌일까? 물어보니까 한국은 집에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슬리퍼도 층간 소음 때문에 신는 거지 추워서 신을 필요는 없다더라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한국인들은 집에서 수면 양말도 신지만 추위를 별로 안 타는 한국인들은 집에서는 반소매 차림으로도 생활한다나요? 밖은 춥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 집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 는 말에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물어봤는데 아예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 대답을 들어도 잘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저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우선 제 남자친구가 먼저 중국 저희 부모님 집에 방문했는데 다녀와서 바로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름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사실 저도 본가에 가서 오래간만에 지내면서 감기에 걸려왔죠. 집안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시리는데 난방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식당에서 해서 떨지 않고 먹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왜 제가 겨울을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공감하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이렇게 냉랭함이 감도니 편하게 쉬긴 어렵겠다고요. 제 한국 방문은 어땠냐고요? 딱 이맘때쯤 12월을 코앞에 두고 남자친구 부모님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미리 전해둬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을 아주 따뜻하게 해두셨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따뜻하게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집안에서 반소매를 입고 있으시더군요. 최대한 얌전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모습에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고 좋아하니까 공주님이 방바닥 따뜻한 걸로 감탄하면 어쩌냐고 너는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중국 집들은 겨울에 춥다며 추위를 그렇게 싫어하고 수족냉증도 심한데 어떻게 온돌방 아닌 곳에서 살았냐고 하셨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온돌은 직접 경험해보니까 벗어나기 힘든 마력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방에 침대가 있었지만 일부러 바닥에서 자보았는데요. 팬에 구워지는 말랑말랑한 치즈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옆으로 굴러가며 노릇노릇 등이 구워지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죠. 저희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 논의를 할 때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 최종 이유도 온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인인 저한테는 그 정도로 너무 신세계였어요. 이후 결혼식은 중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했는데요. 결혼식 전 남자친구는 또 한 번 제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돈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것이고, 그건 내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니 돈 받은 걸로 신경 쓰지도 말고, 뭔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만주본가에 갔는데 집이 뭔가 달라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해서 본가에 온돌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 전에 따로 모았던 돈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요. 알아보니 중국에도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온돌이 조금씩 퍼져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며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왕후인이 추위를 많이 타니 이렇게 설치해두면 본가에 왔을 때도 좋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셔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저희 집은 넓어서 등유 난로나 연탄 난로를 쓰면 난방비로만 최소 5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온돌은 똑같이 틀어도 20만 원 수준이라며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게 비밀로 하고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했다는데요. 제대로 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해드리고 싶어서 한국인 사장님에게 출장비까지 드리고 맡겼다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손도 빨라서 제 부모님은 그 속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물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훈훈한 집안 공기와 뜨거운 바닥이었죠. 집안 전체가 따뜻해 밖이 맹추위라는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이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따뜻해진 집에 깜짝 놀라셨지만 더 좋아하셨던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추위를 꽤 타는 분인데 당연히 겨울은 추워도 참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엄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정말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자상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상한 남자친구의 호칭을 남편으로 바꿔 부른 지 2년차 한국의 겨울은 만주 출신인 제게도 완벽히 적응이 안 되는 엄청난 추위입니다. 한국 겨울 날씨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저는 감기에 시달리지 않고 완벽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소매만 입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자 제 중국 지인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자기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고 난리랍니다. 참, 그리고 중국집에 온돌을 설치한 뒤로 아버지께서는 자랑하기 위해 지인들을 자주 불러서 집에서 식사하곤 하신다네요. 사업하시는 분이셔서 평생을 밖에서 식사하고 집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던 분인데 온돌도 자랑하고 한국인 사위도 자랑할 겸 부르나 봐 하는 어머니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멋지고 완벽한 온돌을 놔두고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춥게 살까요? 한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즘, 중국식 온돌인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진짜 온돌이 더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매서워지며 이제 진짜 겨울이라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한국 신혼집의 따뜻한 방바닥에 당연한 듯 누워있다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예전. 중국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